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일하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매일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아들의 아침상을 차리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죠. 저녁에는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 나누며 그날의 고단함을 달랩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저에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일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위기가 아니라 제 인생에 주어진 또 다른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그 집구석에서 구박받으며 천덕꾸러기로 살았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만감이 교차하죠. 그래서 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겸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싶어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모든 사건은 몇 년 전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오전 만년 대리로만 남을 줄 알았던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회사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야근과 주말 출근은 기본이고 상사한테 시달리고 거래처 눈치 보고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버틴 끝에 오랜 시간 쫓아다니던 대리 딱지를 떼고 드디어 과장이 된 겁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 상 거하게 차려놓고 퇴근 시간을 기다렸어요. 갈비찜과 잡채, 해물탕에 각종 나물까지 잔칫날이 따로 없었죠. 중학생 아들한테도 전화로 일찍 들어오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준혁아, 오늘 아빠 과장으로 승진하셨어. 우와, 진짜요? 그래, 저녁에 다 같이 축하해주자. 학원 끝나고 독서실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일찍 들어와 상차림을 거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날의 주인공은 시간이 늦도록 들어오지 않았어요. 6시, 7시, 8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죠. 9시가 넘어가니까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먼저 밥을 먹였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연락을 해봤더니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전화를 받아 이러더라고요. 아, 회식 중이야. 먼저 자.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아마도 승진 축하 회식을 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지. 음식 다 식었네.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기쁜 날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날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거실에서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남편이 술에 만취해서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서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풍겨왔어요. 분명 여자의 향수나 화장품 냄새가 틀림없었죠. 처음엔 제가 착각했거나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회식 자리에 여직원도 있었겠지. 술자리에서 부딪히다 보면 냄새가 벨 수도 있지 뭐. 하지만 며칠 후에 저는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게 됐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부부라도 휴대폰까지 훔쳐보는 건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서 여자 향수 냄새를 맡은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서 몰랐는데 전화벨이 울리면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가고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꼭 들고 가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니 행동이 너무 수상했어요.
헌데 그날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갔더군요. 아마 실수였겠죠? 그 휴대폰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까? 괜히 봤다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상대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군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이것저것 번호를 마구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다 틀렸다고 나오고 제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죠. 그런데 그때 막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뜨며 비밀번호를 열지 않아도 바로 온 메시지를 일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헌데 보낸 사람 이름이 심상치 않았어요. 체린이? 이게 누군데 이름 옆에 하트까지 붙여놓은 거야? 여자가 분명한 이름을 보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역시 메시지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드라이브 정말 좋았어요. 체린이 꿈꿔요? 우리 언제 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내용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었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 긴 시간 오로지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20대 후반에 결혼해 40이 넘을 때까지 시어머니의 구박도 참고 명절마다 온갖 잔소리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버텼는데 대체 저는 뭘 위해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제 모습과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번갈아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이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물었어요. 체린이가 누구야? 여보, 그게...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너무 침착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였어요. 감정이 마비됐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어쩔 줄 모르면서 더듬거렸죠.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 체린이가 누구냐고. 결국 한참을 우물쭈물거리던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누구냐고. 저기 회사 사장님 딸이야.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사장님 딸? 응, 우리 사장님 딸인데 유학 갔다가 최근에 돌아왔어. 사장님 만나러 회사에 왔다가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바람을 피웠다고? 제 말에 남편이 정색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바람이라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린 정말 건전하게 데이트만. 건전?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유부남이 젊은 여자랑 데이트하는 건 바람이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전 제 앞에서 결혼하자마자 무릎 꿇던 남자가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있다고 생각하니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된 거야? 2달쯤. 2달? 2달 동안 나 속이고 그 여자 만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딱 끊을게. 다시는 안 만날게.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는데 막상 그럴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오랜 결혼 생활이 불륜 2달 앞에 모조리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해야 하나? 안 돼. 애는 어쩌고. 한창 예민할 나이인데.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셔서 솔직히 저도 시어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체면이나 남들의 시선을 무척 신경 쓰시는 분이라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 저에게 늘 학벌이 어떻다, 집안이 어떻다 잔소리만 하셨거든요. 요즘 사람들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지만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 남의 눈치도 보고 경우에 빠지는 짓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여기 올 때 신경 좀 쓰고 와라. 원, 아니 뭐 하나 자랑할 거 없는 며느리 하고 다니는 것도 그 모양이니 내 체면이 뭐가 되니? 그렇게 저의 혼수와 집안, 외모, 모든 걸 트집 잡으시며 온갖 핀잔을 다 주셨죠. 그러니 아들이 바람 피웠다는 걸 알면 제 편을 들어주진 않아도 당연히 화를 내며 따끔하게 혼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끔찍하게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에게 자식의 불륜만큼 남부끄러운 짓이 어디 또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시댁에 찾아간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기 위해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바람을 피웠어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뭐야? 바람? 네, 회사 사장님 딸인데 2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불륜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죠. 그래서 저는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서 호통이라도 치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저한테라도 어떻게 된 거냐고 자세히 물어보시든가요. 근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뭐? 사장 딸이라고? 근데 그 목소리는 분명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빛이 좀 반짝이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재차 확인하듯 물었죠. 지금 다니는 그 회사 사장 딸? 네, 그렇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예감이 삽시간에 제 몸을 감싸더군요. 알았다. 오늘은 일단 가봐라. 내가 혁수한테 직접 확인하고 얘기해보마. 네? 뭘 확인해요? 확실해요, 바람. 저한테 다 털어놨어요. 자기 말론 당장 끝낸다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서 불안해서 찾아왔어요. 어머님이 정신 차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애가 알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알았으니 오늘은 그만 가라니까.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니. 갑작스러운 얘기 들어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다. 내 연락할 테니 그만 가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대로 된 말씀 한마디 없이 절 돌려보내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어머니 반응이 왜 저러지? 평소 같으면 창피해서 못 산다고 노발대발 화를 내셔야 정상 아닌가? 근데 왜 저렇게 차분해? 하지만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무슨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는지. 머지않아 저에게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지 말이죠. 헌데 시댁에 다녀오고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예, 너 내일 저녁에 집으로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그 말씀에 또 불안한 기분이 들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 다음날 시댁으로 갔죠. 그런데 현관에 낯익은 신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고개를 들고 거실을 바라보니 남편도 와 있었어요. 소파에 어머님과 둘이 나란히 앉아 있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절 바라보시고 남편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 의도대로라면 어머니가 아들을 호되게 꾸짖어야 하는 상황인데 예상치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여시더군요. 어머마, 너희 그냥 이혼해라.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못 들었냐? 이혼하라고. 아니 어머니, 바람 피운 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런 반응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절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네요. 너무나 탐욕스럽고 계산적이고 차가운 눈빛이었거든요. 그런 눈으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한마디를 내뱉으셨죠. 의견은 무슨, 이미 버스 떠났는데. 네? 혁수 마음이 이미 그 여자한테 갔는데 네 의견이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괜히 마음 떠난 남자 잡지 말고 집 줄 테니 그거나 받고 떨어져라. 집이라뇨? 지금 너희 사는 그 아파트 말이야. 그러더니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며 의기양양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정도면 너도 믿지는 장사는 아닐 거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지만 뭐 내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건데 그깟 집이 대수니? 이 집 받고 이혼해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계속 입을 움직이시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앉아있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얘가 왜 이렇게 맹하게 굴어? 너도 생각해봐. 우리 혁수가 사장 딸이랑 재혼하면 그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잖아. 내 아들이 사장이 되는 거야, 사장.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기회가 왔으니 놓칠 수 없잖니. 말도 안 돼요. 그 사장이 미쳤어요? 유학까지 다녀온 딸을 이혼남이랑 결혼시키게? 그건 당사자들만 아는 거지. 우리 혁수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왜 승진을 시켰겠니?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만년 대리이던 애가 사장 딸 만난 지 2달 만에 벌써 과장을 달았잖아. 분명 그 사장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든 게 틀림없다. 이제 혁수 승승장구하는 건 다 시간 문제야. 저는 망연자실해서 할 말을 잃었는데 어머니는 신이 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너도 손해볼 거 없어. 괜히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살지 말고 아파트 받고 깔끔하게 이혼한 다음에 새 출발하면 좀 좋아? 그게 애 보기에도 부모가 으르렁거리며 사는 것보다 나을 거야. 어머니, 저요. 저 남자랑 15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혼하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집을 준다잖아. 뭐가 불만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내 편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할 말 없어? 하지만 이어지는 건 침묵뿐이었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다신 안 만난다고. 근데 갑자기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그냥 헤어지자.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해봐. 나도 40이 훌쩍 넘었어. 평생 만년 대리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채린이 덕분에 과장이 된 거라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정말 이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이런 기회를 당신 때문에 놓쳐야겠어? 그래서 뭘 물어? 엄마 말씀 들었잖아. 집은 네 이름으로 해줄게. 아니, 우리 재산 네가 다 가져. 난 이제 그런 푼돈 필요 없으니까. 뭐라고? 푼돈? 그거 우리가 애 키우면서 알뜰살뜰 열심히 모은 돈이야. 당신 그 집 대출금 다 갚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었어? 있긴 절대 못 잊지. 아등바등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사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는데 그걸 잊어? 그거 절대 못 잊어서 이러는 거야. 이제 좀 다르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구나. 다시 예전에 소박하고 착실하던 남자론 못 돌아오겠구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람 피운 아들에게 화가 나긴커녕 팔자 고칠 기회를 잡았다며 신이 난 거죠. 내 연녀가 사장 딸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아들을 부추겨 뻔뻔하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만든 거예요. 어찌나 잘 구슬렸는지 출세 앞에서는 조강제초도 아들 자식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더군요.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아 도저히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노력하며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며 재촉하듯 물었어요. 왜, 가려고? 그냥 가면 어떡해. 대답을 하고 가야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자 돌아서는 제 뒤로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 시간 끌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 괜히 서로 기운 빼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하지만 전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어요.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니 그깟 집은 필요 없다던 그 말.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더군요. 그깟 집이라니. 이 집 마련하라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제 그 두 사람한텐 이 집도 우리 가족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날 이후 며칠간 전 멍하니 넋을 놓은 채 지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죠. 남편은 그런 일이 있고도 계속 늦게 들어왔어요. 아니, 늦는다기보다는 그냥 잠만 자고 간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제가 잠든 후에나 살금살금 기어들어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죽은 듯이 자다가 또 나갔죠. 정말 이혼이라는 걸 해야 하나? 매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바람나서 정신 나간 남편이라도 15년 넘는 시간에 그렇게 무자르듯 쉽게 잘라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에게는 아들이 있잖아요. 애한테 부모가 이혼한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엄두가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은 저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더군요. 일주일쯤 조용히 지내던 남편이 하루는 퇴근하며 시어머니를 대동하고 나타났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아들은 학원에서 보강이 있어 늦는다고 했어요.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 두 모자가 왜 찾아온 건지 불보듯 뻔한데 아들 앞에서 험한 꼴 보이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거든요. 얼굴을 잔뜩 구기고 집 안으로 들어온 시어머니와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남편. 두 사람 다 전혀 미안해 보이는 표정이 아니었죠. 오히려 귀찮다는 듯 빨리 끝내고 싶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소리치셨어요. 현진아, 너 저번에 한 얘기에 왜 대답이 없어? 어머니, 그 얘기는 혁수가 일주일은 시간을 주자고 해서 내가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아도 꼭 참았다. 이제 생각 다 했으면 그만 결정해. 우리도 바쁘다고.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허공에 대고 탄식하며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누가 이혼하라고 쫓아와요? 당연히 바쁘지. 네가 빨리 도장을 찍어줘야 우리 아들이 혼자가 될 거 아니냐. 깨끗한 호적으로 당당하게 체린이를 만나야지. 뭐요? 손주까지 낳아준 며느리 내쫓고 새 며느리 드리는 게 그렇게 급해요? 우리 준혁이 보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준혁이 걱정은 하지 마. 당연히 애 양육권은 당신한테 줄 거고 내가 체린이랑 결혼만 하면 양육비도 넉넉하게 줄 수 있어. 뭐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 준혁이 공부 꽤 잘하잖아. 솔직히 중소기업 과장 월급으로 밀어줘야 뭐 얼마나 밀어주겠냐. 근데 내가 재혼해서 사장 자리에만 앉으면 얼마든지 우리 아들 최고급 과외 시켜줄 수 있어. 애를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당신 준혁이라면 그렇게 벌벌 떨더니
세장가 가려니까 애한테 미련도 없어? 귀찮은 짐짝 치우듯이 나한테 양육권 넘기겠다고 하는 걸 보니 그 여자가 결혼은 하지만 애는 못 키우겠다고 하나 봐?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이혼하면서 애까지 데려간다고 하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지.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있네. 애는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데 그깟 최고급 과외가 중요해? 아빠가 왜 없어? 그냥 당신이랑 나랑 갈라서는 것뿐이지. 난 영원히 준혁이 아빠지. 주기적으로 만나기도 할 거고. 남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뻔뻔한 말을 잘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욕이 튀어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 남편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아, 나 진짜 속 터졌어. 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버티는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자존심이 없는 거야? 내가 이제 네가 싫다잖아. 너랑 밥 먹기도 싫고 네 얼굴 보기도 싫고 너랑 같이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싶지도 않다고. 좋게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하니? 나랑 이혼하면 뭐 그 여자가 당신이랑 결혼해준다는 건 확실해? 아니, 당연하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매일 만나도 보고 싶다고 난리야. 엄청 밝히는 여잔가 보네. 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 채린이 그런 여자 아니야. 얼마나 순수한 앤데 걔는 혼전순결을 맹세한 애야. 뭐야? 혼전순결? 그래. 내가 손 한번 제대로 못 잡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떠받드는지 알아?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런 나를 좋게 보셨겠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20대 청춘 남녀도 아니고 30 넘은 여자랑 40대 유부남이 만나면서 손도 안 잡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랑 철석같이 결혼할 거라고 믿고 저한테 전 재산 다 주며 이혼하자고 매달리는 남편도 황당했죠. 당신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 여자 마음은 확실한 거야? 괜히 당신 혼자 헛물 켜는 거 아니냔 말이야. 야, 남이야 헛물을 켜든 양잿물을 마시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만한 확신도 없이 이러겠어? 넌 그냥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결혼하기론 진작에 약속했는데 내가 당당하지 못한 처지라 채린이랑 진도를 못 빼는 거 아니야. 뭘 알고나 말해.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도끼 눈으로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똥차가 빠져야 새차가 들어오지. 네가 이렇게 떡 버티고 있으니 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망설이는 거 아니냐. 이미 두 사람에겐 제가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막는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툭 내려놓으셨어요. 현진아, 제발 우리 현명하게 생각하자. 이거 이혼 서류랑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야. 네 이름으로 싹 다 해줄 테니까 한꺼번에 도장 찍고 우리 이제 그만 좀 보고 살자. 저는 고개를 돌려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아요. 인생을 그렇게 물건처럼 사고 팔려는 사람한테 이젠 저도 미련 없어요. 도장 찍어줄 테니 그 고고한 공주님이랑 어디 천년만년 해로해 보라고 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지더군요. 뭐? 그럼 이혼하겠다는 소리지? 네, 이혼할게요. 대신 약속한 대로 재산은 전부 저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 잘 생각했어. 역시 넌 똑똑한 애야.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자, 여기 도장 찍어라.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요. 그 말에 숨죽이고 있던 남편이 물었어요. 변호사라니? 우리 합의 이혼하는데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한데? 평생 충실한 남편으로 살겠다는 약속도 개나 줘버린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도 기댈 사람이 있어야지.
변호사 입회 하에 처리할 거니까 싫으면 관둬.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며 제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좋아. 뭐 깔끔하게 끝내는 게 우리도 좋지. 좋아. 얼른 가자. 그래서 저희는 시내로 나와 한 변호사 사무실로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절차를 변호사의 확인을 받고 도장 찍었죠. 이혼 합의서와 명의 이전 서류, 나머지 예금이나 주식에 대한 재산 분할 동의서도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남편은 득달같이 집으로 달려가 신바람나게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죠. 양육비 밀리지 마. 제 말에 남편이 우습다는 듯 대답하더군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사장되면 양육비쯤이야 푼돈이지. 남편이 나가고 나서 조용한 집에 혼자 남으니 그제야 현실 감각이 돌아왔어요. 15년 넘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있다 보니 아들이 돌아왔더군요. 전 아들에게 솔직하게 그간의 일을 털어놓습니다. 준혁아, 엄마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아빠가 뭔가 잘못한 거지. 어쩐지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어. 혹시 아빠가 바람 피운 거야? 이제 15인 애가 그렇게 물으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눈치가 빤한 애를 속일 순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그럼 난 엄마랑 살래. 아빠 별로야. 엄마한테 맨날 짜증만 내고. 저는 간신히 터지려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아빠가 잘못한 건데.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 둘이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아빠는 아빠 행복 찾아서 가라고 해. 난 여기서 엄마랑 사는 게 제일 행복해. 그러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린 줄만 알았던 아들의 의젓한 모습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저도 일자리를 구했어요. 비록 오래전이긴 하지만 전 은행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기를 가졌을 때 유산기가 있다는 말을 들어 회사를 그만뒀죠. 그 뒤로 애 낳고 육아하며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된 겁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남편에게만 기댈 수 없는 처지가 되니 저도 일자리를 구해야겠더라고요. 물론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 쉽진 않았지만 다행히 은행에서 일하던 경력직 직원을 구하는 공고가 종종 올라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받는 양육비와 제 월급을 아껴가며 살면 애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도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혼하고 두어 달 잘 들어오던 양육비가 갑자기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조금 늦는 건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되자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더군요. 솔직히 더 실망할 것도 없었지만 그쯤 되니 짜증이 나고 괘씸해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 당신이 안 주면 내가 직접 가서 받아내면 되지. 두고 봐라. 그래서 며칠 뒤 은행에 월차를 내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강남에 사옥도 있고 규모가 꽤 큰 회사였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뭐라고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따지듯이 말하면 그 인간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텐데 그렇다고 사정하기는 싫고 그냥 이번에 안 주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한다고 해야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회사 앞에 도착하니 벌써 시간이 오전 10시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심호흡하며 로비로 들어서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비 한쪽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더라고요.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었죠. 뭐지?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몰려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힘들게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가자 그 순간 눈앞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가 어떤 젊은 여자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갈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죠. 그때 시어머니가 여자를 잡아먹을 듯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네가 감히 말짱한 얼굴로 우리 아들을 속여서 신세를 망쳐?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헉헉대며 이성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헌데 상대 여자도 만만치 않더군요. 여자가 뺨 맞은 게 억울한지 악을 쓰며 달려들었거든요. 이 미친 할망구가 감히 어디다 손을 대? 다 늙어서 콩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카락이 엉망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한데 뒤엉킨 두 사람이 서로 밀치고 당기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경비원 2명이 달려와서 뜯어 말리려고 했지만 두 사람이 워낙 흥분해 있어서 쉽지가 않은 모양이었죠. 이 사기꾼 계집애야, 네가 사장 딸이라고? 술집 여자 주제 어디서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늘어놔? 이 할망구가 미쳤나? 손 놓지 못해? 그래, 나 술집 다녔다.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술 따르고 먹고 사는데 당신이 보태준 거 있어? 어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여자 손맛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뭐야?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잘도 나불거리네? 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대체 뭐지? 이게 뭔 상황이야? 혹시 저 여자가 체리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아무래도 그 여자가 분명 저와 남편을 이혼하게 만든 장본인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술집 여자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회사 여직원 둘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사람 이 과장 어머니래. 어머, 이 과장? 이혁수 과장? 응. 근데 이 과장 오늘 해고당했잖아. 뭐? 해고? 아니 왜? 아침에 사장님이 불러서 그 자리에서 짐 싸라고 했대. 근데 해고 사유가 좀 이상해. 횡령이라나 뭐라나? 다들 회사 밖으로 소문 안 나가게 하려고 쉬쉬하더라. 너도 모른 척해. 횡령? 이 과장이? 그래. 근데 다들 이상하다고 하더라. 갑자기 횡령이라니. 나 예전에 그 사람이랑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사람 아니거든. 인간성은 몰라도 워낙 회사에 충성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생각은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전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제 사장 사유가 될 거라고 큰소리 떵떵 치며 이혼한 남자가 갑자기 횡령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사람 겉만 보고 알아? 혹시 모르지. 충성하는 척하고 뒤로 호박씨 깐 줄. 그런가? 아무래도 난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럼 멀쩡히 일 잘하는 사람을 갑자기 왜 자르냐? 그것도 과장 승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건 그렇고, 그럼 이 과장 어머니가 자기 아들 잘린 것 때문에 회사에 따지러 온 건가? 근데 저 여자 뺨은 왜 때려? 사장님 딸이라고 한 건 또 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처음 보는 여잔데. 저 여자가 사장님 딸이라는 거야? 술집 여자라는 거야? 야, 사장님 딸은 아니지. 너 몰라? 외국에서 유학하다 귀국한 사장님 딸. 얼마 전에 회사에 점심 먹으러 왔었잖아. 나 어제 비서실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봤어. 완전 사장님이랑 판박이야. 그래? 근데 저 여자는 아니라 이 말이지?
우리 사장님한테 딸이 하나 더 있었나? 아니, 외동딸이야. 그러니까 저 여자는 사장님 딸은 아니라 술집 여자라는 말이지. 어머나, 근데 왜 술집 여자가 우리 회사 로비에서 이 과장님 어머니랑 싸우는 거야? 저도 바로 그 점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저 밀린 양육비를 받으러 간 것뿐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때 경비원들이 겨우 2사람을 떼어놓았고 옷이며 머리며 엉망이 된 시어머니가 헐떡이면서 소리쳤어요. 이게 내 아들을 속였어. 사장 딸도 아니면서 딸인 척했다고.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제야 뭔가 좀 알 것 같더군요. 남편이 사장 딸이라고 굳게 믿고 이혼까지 불사하며 만났던 여자가 사장 딸을 사칭한 술집 여자였던 거예요. 전 시어머니는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여자를 향해 독을 뿜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 회사 사장하고 살림 차린 거 다 알아. 너 처음부터 사장 내연녀였잖아. 우리 역수 입 막으려고 사장 딸인 척하면서 접근한 거지. 내가 사장 딸이든 내연녀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 아들 모자라서 해고당한 걸 왜 나한테 화풀인데. 기분 좋게 점심 먹으러 왔다. 이게 무슨 봉변이야. 짜증나게. 네가 우리 아들한테 결혼해서 사장 만들어준다는 소리만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 멀쩡한 가정을 버리고 재산 다 날릴 일도 없었어. 다 네 탓이잖아. 책임져. 내 아들 인생 책임지라고. 뭐야? 어이가 없네. 내가 언제 당신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어? 이거 완전 정신병자 아니야. 하도 만나달라고 난리치길래 불쌍해서 한두 번 밥 먹어준 걸로 뭐? 결혼? 내가? 미쳤어?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2사람을 떼어놓던 경비원들도 멈칫했죠. 이내 저 못지않게 놀란 직원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 내연녀가 왜 이 과장님한테 접근해? 그러게 말이야. 별일이 다 있네. 그러고 보니까 나 저 여자 얼굴이 낯익은 것 같아. 전에 비서실 갔다가 사장실에서 나오는 거 본 것 같은데. 그때 비서 언니가 그냥 거래처 여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세상에. 저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체린이라는 여자가 사장 딸이 아니라 술집 여자인 것도 모자라 사장과 살림을 차리고 사는 내연녀라니. 황당하다 못해 경악할 일이었죠.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어 남편을 찾아가려던 것도 있고 멍하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체린이라는 여자는 사장 딸이 아니고 사장 사위가 되는 줄 알고 이혼까지 하며 설레발치던 전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는 거죠. 그 순간에도 여자는 계속 전 남편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발뺌했고 전 시어머니는 여자가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건 여자가 거짓말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본 문자에서도 여자가 남편을 꼬시는 게 확실했거든요. 뭔가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았죠. 횡령이라는 것도 이상했어요. 남편은 소심하고 비겁하지 범죄 저지를 배짱은 없는 위인이었거든요. 전 남편이 비록 저한테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 횡령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15년 넘게 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야? 누명인 거야? 이역수 꼴 좋다. 사장 될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사장 내연녀한테 놀아나고 횡령이란 누명까지 쓰고 쫓겨난 거야? 아무래도 그날 양육비 얘기를 해봤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로 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또 언성을 높이는 게 들렸어요. 너 이 썩을 인간이 어딜 가? 내 아들 인생 책임져? 이 손 놔요. 경찰 부를 거야? 경찰? 그래 불러. 어디 불러봐. 네가 사기친 거 다 말하고 어디 누가 잘못한 건지 따져보자고.
경비원들은 다시 뜯어말리고 직원들은 웅성대고 또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그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더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중요한 건 아들의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내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을 찾아가는 대신 그냥 법적으로 받아내기로 했어요. 제 이혼 절차를 도와주던 변호사와 상담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어 가까이 가기 전에는 전 남편이라는 걸 알아보지도 못했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목소리 듣는 것조차 끔찍한 전 남편이더군요. 뭐야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부르자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곧 사장이 될 거라고 콧대 높이 뻗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죠. 여보, 현진아, 그런 거짓걸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준혁이라도 보면 어쩌려고?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할 말? 난 듣고 싶은 거 없는데. 밀린 양육비 주러 온 거 아니면 당장 꺼져. 현진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부탁이야. 조용히 좀 해. 사람들 듣겠어.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 꼴로 계속 현관 앞에 앉아있으면 이웃들 눈에 띌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네요. 준혁이 오기 전에 빨리 말해. 학원 끝날 시간 다 됐어. 그 말에 전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속았어. 뭘? 채린이 그게 사장 딸이 아니었어. 그건 나도 알아. 회사 로비에서 당신 어머니가 생쇼하시는 걸 봤으니까. 전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봤어? 그럼 너도 그날 거기 있었던 거야? 그래. 당신이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양육비 받으러 갔다가 못 볼 꼴을 봤지. 당신 어머니가 그 여자 뺨 때리고 머리채 잡는 거. 전 남편이 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너도 다 알게 됐겠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기 와서 이래? 당신이 속든 말든 나랑은 이제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약속한 양육비나 내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난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그 인간들한테 철저히 이용만 당했다니까? 전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채린이를 처음 본 게 바로 사장실이었어. 낮에 보고한 게 잘못돼서 사람들은 다 퇴근하고 나 혼자 남아서 야근한 날이었지. 너도 알지? 내가 회사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서류 다 수정하고 나니까 밤 10시가 넘은 거야. 그래서 그냥 다음날 보고하려다가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비서 책상에 가져다 놓으려고 사장 비서실로 들어갔지. 그리고 서류를 올려놓고 돌아서려는데 안에서 사장님하고 채린이가 웃으면서 나오는 거야. 저는 관심 없다는 듯 무심하게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전 남편은 아랑곳 없이 넋두리하듯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나한테 채린이를 유학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딸이라고 소개했어. 사장님한테 외동딸이 하나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그 늦은 시간에 둘이 웃고 떠들다 나오길래 정말 부녀간인 줄 알았지. 근데 그 다음부터 채린이가 나한테 연락했어. 밥 먹자고 하고 영화 보자고 하면서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 예쁘고 돈 많은 젊은 여자가 자꾸 들이대는데 버틸 남자 있어? 더구나 우리 회사 사장님 딸인데. 전 팔짱을 끼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남편은 계속 자기 말만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유학 끝내고 한국에 들어온 진짜 딸이 사모님이랑 같이 회사에 나타난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서 몰래 알아보니까 글쎄 그 계집애가 사장 딸이 아니라 내연녀였던 거야. 둘이 한강변에 아파트까지 마련해서 살림을 차렸더라고. 근데 왜 나한테 사장 딸 행세하면서 접근한 줄 알아? 그 대목에서는 좀 궁금증이 일었지만 저는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했어요. 가만히 놔둬도 자기 서름에 다 말할 게 분명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이 이를 갈며 말했죠. 사장이 혹시 내가 두 사람 사이를 눈치채고 소문이라도 낼까봐 채린이한테 지시한 거래. 계속 딸인 척하면서 날 속이고 어디 이상한 소리 나가지 않도록 감시하라고. 뭐라고? 그걸 당신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나랑 이혼까지 했단 말이야? 어쩐지 손도 못 잡게 한다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했다 내가. 사장이 감시는 하라고 했어도 함부로 만지진 못하게 하라고 했겠지. 자기 여자니까. 아유 이 등신아. 계속 모른 척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매일 만나자고 하고 결혼하자니까 좋다고 하고. 난 당연히 사장 사위 되는 줄 알았다고. 너 눈에 뭐가 씌었니? 30 간 넘은 사장딸이 유부남 만년 대리한테 매달리는데 의심도 안 했냐고. 보아하니 공주님 모시는 머슴 노릇만 잔뜩 했구만. 혼전순결? 개코나. 넌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거야. 전 남편이 비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바보였어. 근데 나도 억울해. 뭐가 그렇게 억울해? 난 그 여자한테 당당하고 싶고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가정까지 버렸잖아. 내가 이만큼 당신 딸한테 전부를 걸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고. 근데 진짜 사장 딸이 사모님이랑 같이 회사에 나타난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넌 아마 상상도 못할걸. 그래도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물었더니 조용히 입 다물라면서 날 협박했다고. 뭐? 협박이라니? 제 물음에 전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어요. 나한테 채린이 얘기 떠벌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면서 조용히 나가라더라. 근데 내가 왜? 너무 억울하잖아. 난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다 잃었는데. 그래서 싫다고 버텼더니 나한테 횡령 혐의를 씌워서 쫓아낸 거야. 그러면서 허튼 소리하면 다른 회사에도 영영 재취업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횡령 소문은 회사 밖으로 안 나가게 막아줄 테니까 조용히 나가라고 했어. 그래서 진짜 조용히 짐 싸서 나온 거야? 그럼 어떡해. 진짜로 횡령범으로 몰리면 끝이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이 말을 듣더니 이성을 잃고 회사에 찾아간 거야. 그래서 다 망쳐버렸어. 사장님이 조용히 나가기만 하면 봐준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난리가 나는 바람에 회사 직원들도 다 알게 되고 사모님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간 모양이야. 당연하지. 내연녀랑 살림까지 차려놓고 그걸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나? 문제는 회사 최대 주주가 사모님이라는 거야. 원래 우리 회사가 사모님 친정회사였거든. 사장님이야 뭐 대릴 사위였지. 그래서 사모님이 사장님도 몰아내고 채린이 아니 그 술집 마담도 끝장냈다는 것 같아. 꼴 좋지 뭐야. 나만 당할 순 없잖아. 그래서 속이 아주 후련하시겠네요. 근데 여기 뭐하러 왔어? 당신 복수 그 사모님이 다 해준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 인간들 장단에 놀아놨다고 나까지 싸잡아서 진짜 횡령범으로 만들어버렸어. 나 이제 업계 어디서도 취직 못하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여보, 아니 현진아,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남은 인생은 진짜 준혁이랑 너를 위해서만 살게. 맹세해. 그러더니 전 남편이 갑자기 바닥에 이마를 찌을 정도로 넙죽 엎드렸어요. 하지만 제 입에선 바로 험한 말이 튀어나가고 말았죠. 뭐야? 이런 미친.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너도 다 들었잖아. 나 진짜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 여자 쇼핑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수발 들고 그냥 바쁜 사장님 대신해서 그 여자 뒤치다거리 한 것밖에 없단 말이야. 이건 바람도 아니잖아. 안 그래?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바람도 아닌 관계 때문에 너랑 너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잊었어? 그런 하찮은 관계 때문에 넌 우리 15년 넘는 결혼을 깨고 준혁이를 버렸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다시 받아줘? 바람이 아니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꺼져! 전 남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 가공할 뻔뻔함에 소름만 돋았죠. 여보, 제발. 여보? 어디서 그딴 소리를 나불거려? 넌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인연 끊어진 지 오래라고. 그러니까 이럴 시간에 어디 가서 동냥이라도 해. 난 무슨 수를 쓰든 양육비는 반드시 받아낼 테니까. 그러면서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나가, 준혁이 오기 전에. 제 기세에 눌려 전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다 돌아서서 말했어요. 현진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준혁이를 봐서라도. 닥쳐! 그나마 옛정 생각해서 애한텐 말하지 않을 테니 조용히 사라져. 내 인내심 건드리면 내 앞에서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얼마나 멍청한 호구짓 했는지 다 말해줘? 아빠가 삽질하다 자기까지 버린 거 알면 애가 과연 널 사람 취급이나 할까? 전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헌데 그 모자와의 질긴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도 모자라 그 모친까지 찾아와 매달린 겁니다. 하루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전 시어머니가 문 앞에 앉아있다 저에게 달려와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현진아, 준영 어머마, 내가 잘못했다. 지금 내 신세가 말이 아니야. 글쎄 그 썩을 계집애가 그 회사 사모님한테 가진 돈 다 뜯기고 개털이 되니까 나를 물고 늘어진 거야. 쥐뺨을 한 대 때렸다고 날 폭행으로 고소했어. 그래서 합의금 안 물어주면 콩밥 먹인다고 난리를 쳐서 내가 집 팔아 그 인간한테 합의금까지 물어줬어. 저는 놀랐지만 일부러 동요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모자가 자기 말만 늘어놓는 건 똑같더군요. 혁수는 횡령범으로 소문나서 구미까지 내려가 간신히 공장에 임시직으로 취직했다. 그래서 합의금 물어주고 남은 돈으로 집 구해서 나도 거기로 내려갔어.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낯선 곳에서 늙은 아들 밥해 먹이며 뭐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 네가 제발 예정을 봐서라도. 그 말을 듣다 말고 전 그냥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뭐라고 대꾸하는 것조차 내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날 전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틈만 나면 서울로 올라와 절 괴롭히셨죠. 현진아,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니. 부디 이 늙은 일 봐서라도 마음 좀 돌려다오. 야, 이 독한 거사. 아무리 화가 났어도 내가 준혁이 할미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전박대해? 이게 다 네가 너무 쉽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그런 거 아니냐? 끝까지 버텼어야지. 이혼하란다고 기다렸다는 대신 날름 도장을 찍어? 빌다가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러다 또 울고요. 준혁이가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가 난리치고 있으니 애가 무서워하더라고요. 결국 몇 번이나 경고한 끝에 경찰에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고 이사도 했습니다. 저는 정든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의외로 아들은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집을 팔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었죠. 비록 불청객을 피하고자 선택한 일이지만 막상 이사하고 나니 새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아들과 저는 어둡고 우울한 과거를 잊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부디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아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그럼 많은 분의 애정어린 조언을 기다리며 전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사연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